아라를 향한 마음의 변주. 벨레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은빛 세계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환청과 환상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벨레는 명문대학을 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과거, 즉 대학에서 데모한 전력은 차치하고 정신병력이 문제가 되어 취직 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어머니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게 가슴 아팠다. 그는 졸업장과 성적표를 들고 허리를 낮추어 지원했지만 언제나 곤란하다는 말만 들어왔다. 그러나 뜻밖에도 친구가 그에게 취직을 시켜주었다. 일찌감치 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광고 대행사를 차린 그 친구는 그의 정신병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그에게 일자리를 내주었다. 벨레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아라에게서 연락이 왔다. 푸시의 유일한 동생인 그녀는 그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에도 또 퇴원 후에 정신가족협회의 시스템에 따라 요양원을 들락거릴 때도 잊지 않고 찾아왔었다. 그것도 태평양을 멀다 않고 건너오곤 했기 때문에 취직을 축하해주러 한국에 나온다고 연락해왔다고 해서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라가 자신의 언니인 푸시가 다니던 대학 근처에 우유점까지 낸 것은 의외였다. 벨레는 공휴일이면 서울로 가서 아라를 만나곤 했다. 처음 한동안은 푸시의 추억을 더듬으며 순례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울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발길이 추억의 장소를 따라갔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서울에 도착해서 혼자 푸시의 추억을 더듬으며 걷다가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아라를 만나곤 했던 것이다. 그런 아라를 향해 언제부턴가 사랑인지 갈망인지 모를 마음의 변주가 시작되었다. 의례 그러하듯이 아라를 만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인사동 카페에서 맥주를 마셨다. 아라가 계산을 치르고 있는 동안 벨레가 먼저 카페에서 나왔다. 인사동 골목은 언제나 붐볐다. 벨레는 약간의 취기를 느끼며 별이 뜨지 않는 막막한 도시의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을 힘겹게 밀어올리고 있는 네온사인과 상가에서 새나온 불빛만이 거리를 비췄다. 사람들이 혼잡스럽게 뒤섞여 오가거나 서성대고 있는 틈새에 그는 서 있었다. 카페에서 나온 아라는 불안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어서 가요. 아라가 가까스로 말하며 그의 팔을 잡자 그는 아라를 돌려세워 와락 껴안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깃거렸다. 아라는 당황한 듯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굽힌 채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는 아라의 가슴이 팔딱이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슬며시 아라를 놓아주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던 아라는 돌연 휙 돌아서더니 건물로 뛰어들어갔다. 벨레도 곧이어 뒤따라갔다. 아라는 화장실 앞 층계참에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다. 콧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작은 소리까지 잉잉 내며 울고 있는 아라를 보자 치근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아라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조심스럽게 껴안았다. 그제야 아라는 가만히 그에게로 몸을 기대왔다. 그가 다시 아라의 등을 두 팔로 휘감자 아라의 팔이 그의 허리를 깊숙이 감싸 안았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오래 참아온 욕망인지 아니면 갈망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렇게 아라와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라는 일요일에만 쉬었다. 그것도 교회에 다녀와야 비로소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벨레는 토요일 오후에 아라에게 전화를 했다. 아라의 목소리가 유선을 타고 귓속으로 밀려오자 지난번 껴안고 있던 일이 떠올라 저절로 얼굴이 붉어졌다. 마침 서울 갈 일이 생겨서 간 김에 얼굴이라도 보려고. 벨레는 무한한 마음에 우연히 가게 된 것처럼 핑계를 댔다. 아라는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그곳은 매번 푸시를 만나던 곳이었고 또 아라를 만나온 장소였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서너 시간이나 일찍 서울에 도착해서 아지의 성지를 순례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추억의 성지를 순례하지 않았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는 기차에서 내려 머뭇거리다 습관처럼 책방에 들렀다. 아지를 만날 때도 그랬지만 아라를 만날 때도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늘 만남의 징표로 책을 사서 내밀었다. 아라도 가끔 책을 사서 손에 들고 나왔다. 아라가 사오는 책은 주로 혼자 사는 남자가 알아두면 좋을 100가지 요령 등과 같은 실용서적이거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비결서 같은 것이었다. 벨레는 지하 상가에서 꽃도 한 다발 샀다. 전에도 아라의 생일이 든 달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마음이 내켜 꽃을 산 적이 있지만 노상 장미의 안개꽃이나 스타치스가 섞인 꽃다발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산 꽃은 노란 포장지에 쌓인 노란 해바라기였다. 어느 온실에서 해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자란 해바라기였지만 꽃잎은 시리게 화려했다. 누군가 관상용으로 개발했을 그 꽃은 생태학적으로 보면 번식이 불가능한 미숙한 꽃이었다. 광화문 지하역의 계단을 통해서 비로소 지상으로 올라왔다. 아직 이른 봄인데 제법 뜨거운 햇살이 살갗을 찔렀다. 세종문화회관 앞 돌계단을 서너 발짝 오르는데 층계참에 서 있던 아라가 그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여전히 희고 수척한 얼굴이었다. 아라를 보는 순간 통화를 할 때처럼 또다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라는 그때까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들고 그를 향해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그가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제나 커피를 사들고 기다리곤 했다. 벨레는 이렇다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들고 있으라는 듯 해바라기를 아라에게 건네주고 아라의 베이지색 상의를 받아들었다. 아라는 꽃을 받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라는 언니인 푸시에게 바치는 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건네는 꽃인지 생각하다가 그만두었다. 해바라기의 꽃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다가 무춤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가 꽃을 건네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은 탓이었다. 이를테면 생일 축하해 라든지 아니면 너 주려고 사왔어 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아라는 당연히 언니에게 바치는 꽃이라 여기고 조심스럽게 들고 다니다 덕수궁이나 경복궁 어느 곳에 두고 나왔다. 아라는 그곳이 언니가 벨레와 만나 데이트하던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움이라니 누구를 그리워한단 말인가. 아라는 뒤늦게 해바라기의 꽃말을 기억해냈다. 꽃다발 마음에 들어? 벨레는 계단을 내려오다 말고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벨레 자신조차 누구에게 꽃을 주려고 산 것인지 알지 못했다. 아라에게인지 아니면 푸시에게인지. 저 주는 거예요? 그럼 너 말고 누굴 주겠니? 그제야 그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분명해졌다. 분명히 아라에게 주겠다는 생각으로 샀지만 산 뒤에는 모든 것이 모호해졌던 것이다. 꽃말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전에와는 사뭇 다르게 아라를 다시 만난다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해바라기를 샀던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예뻐요. 꽃잎이 너무 샛노란 게 뭐랄까 약간 병적으로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아라는 꽃을 바라보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너 마셔. 벨레는 아라에게 커피를 다시 내밀었다. 인스턴트 커피가 담긴 투명한 일회용 잔 안에서 얼음 조각이 녹고 있었다. 좋아하지 않는 걸 알면서 늘 커피를 사게 돼요. 사고 나면 생각나곤 하거든요. 참 좋아하지 않지. 하지만 이미 늦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치러야 해요. 습관처럼 2잔 주세요. 해버리거든요. 멍청하죠. 벨레는 아라의 얼굴을 보면서 싱긋 웃었다. 기다리는 동안 전 마셨어요. 좋아하지 않아도 한 모금 마셔요. 덥잖아요. 속에 얼음이 들어있어 시원할 거예요. 벨레는 못 이기는 척 빨대를 입에 대고 조금 빨아들였다. 얼음이 반이나 녹아 커피의 잔향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빨대를 입에 문 채 무심코 시청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들은 레스토랑 입구 등나무 아래에서 잠시 서성였다. 송아리로 주렁주렁 매달려서 막 봉우리를 내밀고 있는 연보랏빛 등꽃이 아라의 시선을 붙잡은 것이었다. 벨레는 언제나 그곳에 오면 월계수 잎으로 된 다프네의 머리를 떠올렸다. 아라가 등나무를 올려다보며 등꽃이 피었네 했다. 푸시도 그곳에 서면 언제나 고개를 들고 등나무를 올려다보며 등꽃이 피었네 라든지 등꽃이 피겠네 라든지 봄이 오면 등꽃이 필 거야 말하고는 했다. 그것을 알리 없는 아라도 그랬다. 푸시와 함께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오랫동안 변함없는 등나무 레스토랑이었다. 벨레가 먼저 정원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아라가 뒤따라왔다. 서구식의 고풍스런 실내 장식이나 출입구 옆에 놓여진 낡은 가죽 트렁크, 찌그덕거리는 나무 바닥이며 계단, 그 밖에 벽에 걸린 소품들이 그대로였다. 그것들은 마치 붙박인 시간처럼 보였다. 그러나 착각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다. 조금씩 자리를 바꾸거나 새로 의자를 들이고 새로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 변화를 그만 느끼지 못한 것일 수 있었다. 어쩌면 그가 무의식적으로 정지시킨 시간인지 몰랐다. 실내 공기는 서늘했다. 지붕과 벽면을 뒤덮고 있는 넝쿨 식물들이 햇발을 가로막고 있는 탓이었다. 창문 가까이 제법 수령이 되어 보이는 나무들도 새로 자란 연두색 이파리들을 흔들며 바람을 식혀 안으로 보냈다. 그곳에 앉아 무성한 이파리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나간 시간들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되살아났다. 웬 책을 이렇게 많이 샀어요? 책을 들여다보던 아라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사주고 싶었어. 벨레는 아라의 목소리에 깨어나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빠, 왜 그렇게 창밖만 보고 있어요? 승려를 앞에 두고 그러면 실례 아닌가요? 아라는 빙긋이 웃었다. 아라는 언제부턴가 다시 그를 오빠라고 불렀다. 언니도 없는데 형부라고 부르면 어쩐지 상처를 긁는 것처럼 아프다면서. 그래, 미안하다. 이번만 용서할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저한테 충실하세요. 목소리는 나무라는 투이면서 얼굴은 웃고 있었다. 아라 역시 오랫동안 언니를 잃은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 아픔은 눈 밑의 그늘로 굳어버렸다. 알았어. 벨레는 문득 귓전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다. 사랑을 고백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목소리는 요정처럼 날아와서 귓속에 대고 소곤거렸다. 그는 아라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아라의 얼굴 위로 물결처럼 일렁이는 풍경이 펼쳐졌다. 그 풍경 속에서 아라와 그가 연인이 되어 뜨겁게 입술을 맞춘다.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따위의 것들을 피해서 하나가 될 수는 없을까? 너와의 껴안음 속에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벨레는 말하고 싶었다. 아라는 웨이터가 접시를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리며 마음속 깊은 긴장을 드러냈다. 아라의 손가락들은 쓸쓸하고 초조해 보였다. 아라 앞에는 해물 스파게티를, 벨레 앞에는 굴소스 해물 덮밥을 내려놓았다. 오이 피클과 김치, 그 밖의 것들이 식탁 중앙에 차려지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돌아가자 아라는 그에게 눈웃음을 보냈다. 먹자는 뜻이었다. 아라가 스파게티를 포크에 돌돌 말아 입에 넣었다. 벨레는 아라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라의 얼굴 위로 푸시의 모습이 겹쳤다. 푸시는 언제나 후루룩 국수 먹듯이 스파게티를 먹었다. 나 이렇게 먹는다고 흉보지 마. 아무리 오래 캐나다에 살아도 난 이 방식이 좋아. 아니, 어쩌면 이 방식을 고집하는지 모르지. 오빠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리웠으니까. 푸시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쳐갔다. 지금 돌아보면 바닷가를 헤집고 다니던 유년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젠 그 시절이 꿈처럼 아득하고 아쉽지만 아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생각 없이 꺼낸 말인데 갑자기 목이 메어왔던 것이다. 애잔히 휘감아오던 그리움과 격하게 치솟던 비탄도 먼지 털듯 털어낼 줄 아는 아라였는데 오늘은 비를 품은 구름처럼 산을 기다리는 듯했다. 산에 기대어 골짜기로 쏟아낼 그 무엇이 있는 얼굴이었다. 웃음 뒤에 감추어진 그것을 벨레는 느꼈다. 가끔 그날들이 생각나요. 아라는 다시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들었다. 포크는 스파게티 접시 위에서 헛돌았다. 아니, 사실은 꿈을 꾸기도 해요. 대학생이던 오빠를 따라서 바닷가 갯벌에서 속국장난을 하던 그 시절이 꿈에 보여요. 오빠는 우리가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놀아주었겠지만 그땐 오빠가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언니가 오빠에게 뽀뽀해달라고 입술을 내밀면 저도 덩달아 입술을 내밀곤 했잖아요. 오빠는 언제나 언니의 남편이 되었고 저는 그냥 처제였고요. 그때 저는 처제가 두 번째 부인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라는 맥주로 목을 축였다. 아라의 눈빛 속으로 아득한 그리움이 출렁였다.
언니가 입술을 내밀고 눈을 감으면 오빠는 언제나 언니의 이마나 볼에 입을 맞추곤 했지만 제게는 끝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늘 서운해했죠. 하지만 언니가 화를 냈기 때문에 참는 수밖에 없었고요. 언니의 질투 때문에 난처해하는 오빠의 얼굴이 오히려 위안이 됐어요. 오빠가 나를 싫어해서 아니면 언니만 특별히 좋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줄 알았던 거죠. 버터와 마늘을 발라 구운 바게트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식탁에 치워졌다. 아라는 연신 맥주잔을 입으로 가져가곤 하는데 신용만 하는지 거의 줄지 않았다. 그의 잔은 반이 넘어 비워져 있었다. 술은 그에게 금지된 음식이지만 안정을 되찾은 뒤로 맥주 한두 잔 정도는 어머니도 말리지 않았다. 소꿉놀이를 하는데 비가 와서 옷이 흠뻑 젖은 적이 있었잖아요. 아라는 입가에 묻은 맥주 거품을 혀로 걷어들였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자 오빠가 돌아가야 한다고 언니를 달랬지만 언니는 못 들은 척 모래로 밥을 짓고 조개 껍질을 부수어 국을 끓이고 조그만 돌들로 반찬을 만들어서 밥상을 차렸고 그때 이미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언니의 태연한 고집 때문에 꼼짝없이 그 밥을 다 먹고 비를 흠뻑 맞은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마 그날이 맞을 거예요. 언니의 고집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두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우리 집 앞에서 처음으로 제 이마에 입을 맞춰줬어요. 언니가 셀쭉거리기는 했지만 오빠는 비에 젖은 저를 안타까워하며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언니처럼 오빠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인데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하고 친구처럼 여겨져서 막연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땐 몰랐지만 철없는 언니가 오빠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도 오빠를 사랑한 거라고 믿어져요. 언니가 어떤 남자를 위해서 밤을 지새워 편지를 쓰고 선물을 사서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며칠 보지 못하면 알아눕고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숨겼다가 오빠를 만나면 주고 그랬어요. 오빠가 서울에서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속옷까지 새 것으로 갈아입고 정류장에 나가서 오빠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보통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오지 않아서 막차가 끊어질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 엄마가 언니를 달래서 겨우 데리고 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빠가 저를 언니보다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언니를 바보라고 속으로 비난했어요. 우습지요. 그때 아라는 몹시 작아서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해야 믿을 정도였어. 실제로는 3학년이었지만 그렇게 작은 애가 비를 맞고 입술이 파래져서 부들부들 떨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든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벨레는 아라가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라는 자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작았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숫제 아기 취급했는걸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크잖아요. 언니보다 제가 2cm쯤 더 컸는데 몰랐죠. 그땐 언니가 나보다 어른처럼 크게 느껴졌지만 커서 보니까 우러러보던 키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벨레와 아라가 이렇게 마주 앉아 스스럼 없이 푸시를 추억하기는 처음이었다. 푸시의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아픔이 폭풍처럼 몰아칠 것 같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았다. 저 밑바닥에 가라앉은 채 위험스럽게 일렁이고 있는 검고 무거운 고통 위로 몇 갑절 더 두텁게 투명하고 맑은 추억이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왔다. 정동교회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춘 아라는 교회 뜰을 가만히 바라봤다. 담쟁이 잎사귀들이 성전의 앞면을 뒤덮고 지붕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가끔 이 교회도 와요. 그가 걸음을 옮기려고 하자 아라가 소매 끝을 살짝 잡았다. 잠시 들어가 보지 않을래요? 벨레는 못 들은 척 교회 앞을 지나쳐 갔다. 아라가 뒤에서 팔을 잡아당겼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햇볕을 받아 더욱 희어진 아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보일락말락하다가 사라졌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아라의 입술이 벨레의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 문득 손가락을 대보고 싶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충동이었다. 그냥 가. 갑자기 교회는 무슨 교회? 벨레는 사나운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는 푸시의 실종 이후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 바닷가에서 결박된 채 재갈을 물고 목청이 찢어지도록 부르짖은 것이 마지막 기도였다. 그의 새로운 신앙은 은빛 세계 하나뿐이었다. 그는 신을 의지하거나 신의 구원을 기다릴 수 없는 외로운 영혼으로 버텨야만 했다. 지금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잠시 들어가 쉬어도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쉬어. 그는 아라를 외면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오빠가 다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빠를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해요. 언니도 그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벨레는 은빛 세계와 신들의 질투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어쩌면 아라는 그에게 수차례 들었을지 몰랐다. 오빠가 아직도 온전치 못하다는 거 전 알아요. 제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지친 표정으로 묵묵히 걷던 아라가 덕수궁 정문 앞에서 그를 막아섰다. 사물놀이 패가 덕수궁 문 앞을 맴돌며 놀았다. 아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 오빠가 언니를 잊기를 바랐어요. 나를 의지해서, 아니 나를 밟고서 언니를 잊고 새 삶을 살았으면 했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전 어떻게 해서든 언니가 그토록 사랑한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언니를 위하고 언니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라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단호하고 결연했다. 하지만 아라의 몸은 가늘게 떨고 있었다.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을 언니만 기다리며 살아요. 우리도 이젠 살아야 하잖아요. 언니가 우릴 보면 더 마음 아플 거예요. 아라의 눈빛은 간절하게 빛났다.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아니, 언니는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어. 나는 어쩌면 아라는 절망스러운 눈으로 벨레를 쳐다봤다. 언니는 지금 벨레는 푸시가 아라의 영혼으로 되돌아왔을지도 몰라 하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오빠, 이제 그만 잊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충분히 고통스러웠어요. 오빠는 자학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학? 함께 죽지 못한 미안함을 우리 부모님처럼 자신을 학대해서라도 위안을 삼는 것 아닌가요? 아라야. 이제 언니를 놓아주세요. 언니도 그걸 바랄 거예요. 아라는 덕수궁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아라는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꼿꼿이 걸어갔지만 오히려 뒷모습은 애잔하게 흔들렸다. 아라는 인파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았다. 아라가 그를 혼자 두고 그렇게 떠난 적은 없었다. 그가 기차에 오른 뒤에도 플랫폼에 서서 기다렸다가 기차가 출발하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곤 했다. 벨레는 선뜻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붙박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쓰러질 것처럼 아득할 뿐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사위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벨레는 무겁게 발걸음을 돌렸다. 아라야, 난 언니를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언니를 기다려야만 해. 그는 눈가를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문질러 닦았다.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그는 닦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걸었다. 아라마저 내 곁을 영영 떠나버렸어. 무엇 때문에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벨레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잠만 잤다. 너무 피곤해서 잠을 이길 수가 없었다.